투나잇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라는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당은 총선 참패 원인 진단에 나섰고 야당에선 국회의장 경선을 두고 명심 개입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죠.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총선 패인 갑론을박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 지역의 출마자들을 만났고요. 패인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고 두 분께서도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특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은 봉합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대표라는 게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뜻하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오늘 모임에서 좀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톱 체제, 또 뭐 이조 심판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론인데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했죠. 개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도 주어를 당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뭐 책임을 따진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뭐 더 많은 책임을 따진다 그러면 뭐 용산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인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좀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아마 견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또 뭐 당 또 뭐 우리 여의도 연구원 뭐 공천관리위원회 책임을 진다 그러면은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누구 한 사람이 책임을 묻는다기보다 이 백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있었던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이 나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 뭐 책임을 개개인의 책임을 따져야 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대위원장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공감을 하지 않을까요? 뭐 누구 한 사람의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이 책임을 묻는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건설적인 대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보수 정당이 서울에서 소멸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어떨까요?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총선 백서를 만들고 수습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백서를 만드는 이유가 어떤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그 미래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삼고자 만드는 겁니다. 반면교사 삼고. 그러면 이게 어떤 개인들을 지목해가지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개인의 지지자들이 분열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지층 분열로 이어지고 정당은 또 소용돌이 속으로, 갈등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선거를 총괄한 사람이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일종의 희생양 삼아서 에스케이프 보트라고 하잖아요. 이거 빠져나오기 위한 거거든요. 탈출하기 위한 희생양을 삼아서 빠져나와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런 말을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상황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다 내지는 의중을 받아서 메시지를 낸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내는 메시지가요,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를 오히려 끌어올려주고 있고, 그렇게 인기가 끌어올리니까 오히려 대통령 지지자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자는 차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두 분께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을 직접 좀 언급을 해주시는데 도서관에서 뭐 목격담도 나오고 원희룡 전 장관과 만났다라는 것들도 언론에서 계속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다고 좀 평하고 계십니까?
저는 애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죠. 나오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지난 이제 총선 기간 동안에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살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바로 당대표로 갔기 때문에 사실 민심을 안다 그러면은 그 많이 모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더 갖는 것이 좋겠다. 대권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으로 가서 정말 민생이 어떤지를 좀 살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검사 생활을 하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민생을 살피는 부분이 좀 부족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피부적으로 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공부를 하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제도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책 보는 모습, 맞아요. 뭐 의도적인 노출이 아닐까지는 뭐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도 또 뭐 식당에서 만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사진들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인 행위이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런 사진을 갖다 일부러 올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약간 좀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다. 좀 조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대 시기가 언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대 시기 뭐 늦춰지든지 당겨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아마도 나올 결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대중 노출되는 것도 일종의 좀 연출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저 그냥 노출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상현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애초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계셨습니까? 그 전에도? 아니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봤고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봤죠. 근데 요새 좀 보면은 진짜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좀 전에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정치의 가장 독이 뭐냐?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이 모든 거를 망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지금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거대한 자산을 가져갔어요. 그게 뭐냐? 대중성이에요.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이라고 불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중 정치인은요, 계속해서 소환이 됩니다. 과거를 한번 보세요. 대중 정치인이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렇게 한번 뜨면 한 1-2천 명이 모이고 그리고 뭐 팬덤이 있고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요, 그런 사람이 정치권에 거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도뿐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 대중성을 무기로 정치적 서사를 만들어야 될 때예요. 근데 정치적 서사가 뭐냐? 본인이 다 책임지지 않는데 내가 책임을 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인정받고 또 그걸 공격당함으로써 또 동정론이 일고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서사가 되는 겁니다. 이 서사가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사를 만들지 못하고 나온다. 그럼 두 가지 이제 패착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조급해 보인다는 패착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왜? 얼마 전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나오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총선에 책임이 있는 자가 무슨 원내대표를 나오냐 이랬어요. 똑같은 비판 안 받을까요? 나오면? 지금은 안 나오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사람한테 왜 돌을 던져?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온다 하는 순간 전혀 이 비판의 근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사람들이 속닥속닥 하는 거에 넘어가서 나오면 큰 패착이 될 것이다. 제가 지난 총선 때도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전투에 이기면 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전쟁에 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과정에서 전투에 이겼으나 전쟁에는 질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물러서서 전투에는 이기고 있지만
나오는 순간 전쟁에는 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관건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뭐 공식화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내 좀 반응은 어떨까? 지지도라든지 인기라든지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도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죠. 뭐 지금 지지층들이 예,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또 의원들 내에서도 그 당원들 내에서도 당원들 분위기도 역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아직 거두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전당대회 룰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당대회 룰과 상관없이 충분히 가능성이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높은 분인 가운데 뭐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명분인데 지금 책임론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책임, 혼자의 책임이냐? 그러면 뭐 용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이 나오시려고 한다면은 정말 뚜렷한 명분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게 될까요? 당을 완전히 체질을 개선한다든가 당의 재창당 수준을 내가 만들 수 있겠다 이런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든가 뭔가 기대를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나온다 그러면은 어떤 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비판의 소리는 뭐 거둬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그런 위험 부담을 지면서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두 분께서도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는 편이 낫지만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명심이 민심. 저희 여당 얘기했고 이제 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이제 목요일에 진행이 될 텐데 4파전이었던 후보가 추미애, 우원식 후보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됐고요. 추미애 후보가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심에서 자기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명심이 나한테 온 거고 그게 민심이다 이런 얘기인데 저거는 진짜 논리적 오류가 한참 있어도 한참 있는 것이죠. 당원의 지지가 민심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당원들은 편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편향성에는 또 감정에 기반한 마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중도층이나 뭐 반대층은 그렇지가 않죠. 특히나 중도층은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철학과 어떤 삶과 이런 게 기반해가지고 상식과 이런 거에서 기반해서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싸잡아서 나를 지지하는 마음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오만한 얘기고요. 그리고 민심은요, 옛날에 우리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뭐 본인이나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하늘의 수준이란 얘기입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천심을 받들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천심에 준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게 오만이 그야말로 하늘을 찔러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배경은 명심이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아니 그러면은 당심이 명심이고 명심은 나에게 있다 여기까지만 가야지 무슨 민심을 민심까지 언급했으면 안 됐다. 해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업돼 있다 본인이 이제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업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너무 업돼 있는 모습을 제가 볼 때는 강성 지지층 외에 비판적 지지층이라든가 중도층 국민에서는 결코 좋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심이 민심이 아니듯이 명심이 민심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저는 더 놀랐습니다. 명심이 민심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국민의 마음입니까? 어떻게 국회의장 후보자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말 지금 뭐 민주당 사정을 보면은 뭐 다 정리가 되고 우원식
후보자만 남은 것 같은데 우원식 후보자마저 들어간다 그러면은 민주당 정말 야 국민들로부터 정말 대단한 지탄을 받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1인 뭐 전체 군주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는 없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국민들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원식 후보마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마도 민주당은 아마 체면이 차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 뭐 지켜봐야 되겠죠. 정성호, 조정식 의원이 이제 사퇴를 한 상황이고 우상호 의원 두 분께서 좀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국회의장의 그 중립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비판적 시각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의미하는 거는 정파예요, 정파. 하나의 정파가 국가 권력, 다시 말해서 국가의 시스템이죠. 국가의 시스템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절차와 제도에 맞게 그거에 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는 직업 윤리를 제대로 갖춘 사람이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라고 보고요. 저 말이 저는 정말 동의가 되는 게요. 정치권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우리 국민이 지금 자각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혁 대상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입니다. 그 최고의 개혁 대상에서 최고로 개혁해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중앙당의 폐해입니다. 중앙당의 폐해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줄 세우기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줄 세우기를 통해 가지고 뽑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상호 의원이 그 부분을 저는 비판하고 있다고 봐요. 줄 세우기에 뽑힌 국회의장 국민을 천심처럼 받들면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줄 서 있는 권력자나 본인이 잘 보여야 되는 강성 지지층을 생각하면서 그 부분만 생각하면서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역사의 악순환의 시작, 한풀이 뭐 사적 보복 이런 것에 고리가 시작되는 것뿐이 안 된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우상호 의원도 예. 거기에 동감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우려를 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후보 처음 이제 모집하고 그럴 때도 그런 이야기 뭐 선명성 경쟁이라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건 총선 민심에서 확인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어요? 총선 민심이라고 갖다 붙이는데 그건 뭐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이제 추미애 후보에게로 갔다고 지금 이제 정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민주당으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정 후보자들을 갖다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그런 역사상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권력서의 2위 아닙니까? 그걸 권력서의 2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국회를 그렇게 좀 정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지위를 인정해주고 예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아마도 국회의장을 아마 도와주는 보좌관이 아마 한 20여 명이나 될 거예요. 그만한 인력을 투입하면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국회의장이 예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헌법상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의 머릿속에는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본인의 몸담아 있는 당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걸 갖다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다는 것은 뭐 심판이 한 개의 팀을 위해서 자기가 반칙을 무릅쓰고 자기가 심판을 보지 않고 가서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국회의장으로 모셔야 되는 겁니까? 이 국회의장 이분이 막 국회의장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장 소환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예, 22대 국회 상반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21대 이제 국회 마무리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해병특검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뭐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을 내면서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윤호중 개헌특위위원장이 관련한 이야기 좀 거론을 했거든요. 지금 이 민주당의 공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좀 전에 우리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민주당의 오만, 예. 거기에 저는 우려를 표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예. 그 오만이 국민의 지탄을 받거나 저 같은 사람이 강하게 비판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게 대통령실입니다. 그리고 현 집권 세력이에요. 자, 국민과 나라와 미래에 더 큰 영향을 주고 더 큰 책임을 가진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이에요. 정부와 여당이 야당이 오만하다지만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오만하고 훨씬 더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훨씬 더 오만하고 훨씬 더 잘못한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국민들이 일정 정도 양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무리 비판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저는 비판을 하긴 하지만 이게 크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의무감에 합니다만, 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신 차리는 순간 야당이 이렇게 못해요. 예? 왜? 국민의 지탄이 야당으로 바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부와 여당이 이거보다 더 하니까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오만함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잘못됨은 인정해 주겠다. 일단 먼저 해결할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자. 이게 저는 이번 총선에 민의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혁 대변인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이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예.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위헌적이고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은 이 특검에 대한 거부권에 얘기하고 있는데 특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인지 거부권에 관심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상병 특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투쟁의 명분을 삼는 것이죠.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만큼 본질에 최상병 특검에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좋은 특검을 만든다, 좋은 법안을 만든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권한 아닙니까?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거부권은 여야가 어느 당이든지 혼자서 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통해서 법률을 만들어라. 국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법률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반하는 법률을 만들면 그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 뜻이 뭡니까? 민주당은 이 국민의 뜻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번 총선을 통해서 100% 국민의 뜻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00% 받았습니까? 50%밖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지금 마치 100% 국민의 뜻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이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는 그 자체가 위헌적이고 법률적인지 않나. 그걸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오만합니다. 정말. 네,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해 주시죠. 반론을 예.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난 대선에 득표 차가 0.73%입니다. 이번 총선의 득표 차가 5.4%입니다. 그러면 뭐가 더 많이 났습니까? 5.4%가 더 많이 났죠. 5.4%를 공격하려면 0.73%도 똑같은 잣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0.73% 이긴 것을 가지고 오만과 독주, 독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견제하란 말입니까? 5.4%가 0.73%를 견제를 못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총선 민의가요. 이게 적어도 최혜병 특검은 결정을 해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은 과도할 수 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에게 역풍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첫 단추가 제대로 안 꿰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을 총선 민의가 다 저는 결정을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총선 민의를 거부한 듯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럼 국민은 정권 심판이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활용해가지고 거부권에 관심이 있는 건 뭐냐?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권을 몰아붙여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정치적 우위에 서서 전국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는 모든 정치 세력의 당연한 입장 아닙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 너무 간단하잖아요. 대통령께서 총선 민의를 받으시면 돼요. 그 순간 대통령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의 행보가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특검법을 만든다 그러면 그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안에서 이거 재표결 하게 되면 이탈표 나올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탈표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뭐 낙선자들, 뭐 현역 의원들 가운데 낙선자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 지금 공수처가 지금 한참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공소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를 보지 않고 바로 특검으로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탈표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저희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키워드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 인사 후폭풍입니다. 어제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이게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야당이 정치적 공세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관련해서 좀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가 이로 인해서 더 거세질 거다라는 전망도 좀 나옵니다. 이게 사실 검찰 인사가 있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 부임한 이후에 검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인사를 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인사의 요인은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 뭐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시작된 이 시점에 왜 인사를 하느냐 하는 것인데 뭐 그런 오해를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송 지검장 같은 경우도 사실 2년 재임 기간이 2년이 됐거든요. 또 4차장 같은 경우도 2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재임을 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 이 시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이 새로 부임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정말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달린 것이겠죠. 말씀 바로 듣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언론을 다 지켜본 분이 있다면 국민의 마음을 저는 다 파악하실 거라고 봅니다. 진보 언론부터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 지금 이 시기에 이 인사는 잘못됐다라는 걸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 언론까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예? 이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명이 먹히겠습니까?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4개월 후에 검찰총장 임기가 끝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머스트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4개월 전에 이 시점에 그리고 또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엄정한 수사, 신속한 수사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용산과 검찰의 갈등설이 지금 불거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담당하는 내지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족으로 지휘를 받는 어떠한 인사들을 전부 다 날려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을 부활한 6일 만에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민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완전 무시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오만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어떻게 보이느냐? 옛날에 대통령께서 그 굉장히 지시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저는 심지어 오늘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에 충성하는구나. 누구에게? 부인에게.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지금 이런 상황을 저는 만드시는지 저는 이번 주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출근길이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제 기자들과도 만났었고 거기서 한 말들, 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좀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인사가 사전에 조율됐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속칭 이제 언론에서 말아 그러잖아요. 한 7초 정도 이제 말이 없는 침묵이 이어지는 상황도 있었단 말이죠. 그 침묵의 의미가 과연 뭐라고 해석해야 되느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침묵이 강력한 언어를 지녔죠. 상당히 이 불만이 크다는 모습을 그대로 내비친 것인데, 특히 저도 저 인터뷰를 지켜봤습니다만 불만의 정도가 굉장히 크구나. 아니 인사를 하면서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안 했을까? 했는데 했겠죠. 당연히 검찰총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했을 겁니다. 협의를 했을 것이다. 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인사를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불만을 내비친 것인데 본인은 이제 그 기자가 물어봤죠. 거치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냥 공직 임무를 다 하겠다고 했는 것이고, 그건 이제 자기 임기 기간을 다 채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예. 그리고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한 부분을 보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수사 의지는 그대로 살아있다. 수사를 하고 임기 이전까지는 수사를 끝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어떻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후속 인사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아마 후속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인사를 보면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달라지는데 저도 사실 인사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저 침묵의 의미 그리고 저 침묵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는지까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 침묵의 의미는 뭐 강력한 불만이죠. 검찰청법에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해서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사실상 의견 무시가 됐을 때 지금의 현재 여당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들어야 한다의 의미는 들어서 반영하라는 거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당했던 걸 남에게 똑같이 한다? 이게 정말 내로남불의 아이콘으로 정말 등극할 만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국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